SFA 반도체를 매매한 이유는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구나 생각한 거죠. 삼성전자가 2% 이상 상승한 걸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6,930원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하려고 준비합니다. 탄력받아서 VI까지 박히면 1%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저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가운데 일봉 차트를 보면 검은색 121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매수한 가격대가 121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HLB를 공부할 때 121선의 위력을 공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경험해 보았고요. 121선을 맞고 떨어진 많은 종목들도 공부했습니다. 우하향하던 종목이 급등할 때 121선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매수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매수했죠.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이죠. 분봉 차트만 보고 매수하면 그렇습니다. 스캘핑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매매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이 매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분봉 차트와 호가창이라도 일봉상 121선과 캔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수익인지 손실인지 결판납니다. 주가는 약속이나 한 듯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내려오더니 제대로 반등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손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가 끝나고 장도 끝난 뒤 SFA 반도체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나고 보면 자명하게 보입니다. 121선과 윗꼬리가 보이죠. 우하향하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할 때 121선과 만나면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비단 121선만 그런 건 아닙니다. 6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61선의 저항을 맞았습니다. 여기는 121선의 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스캘핑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봉 차트에서 121선은 어디 있는지 61선은 어디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저항선을 찾아보라는 의미죠. 저항을 모르고 매매하면 내가 매수하는 자리가 저항인지도 모르고 매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SFA 반도체에서는 4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만약 매수하기 전 일봉 차트에서 121선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121선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4만원이 날아간 것이죠. 분봉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고점에 매수하고 VI까지 도달했으나 121선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얼마 유지하지도 못하고 곧장 하락해서 손절한 매매죠. 손절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잘한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버텼을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손절은 아프지만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악은 버티는 것이죠. 버티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하락합니다. 그러니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게 훨씬 낫죠. 확대를 하면 이런 모양인데요. VI가 풀리고 음봉이 발생하면 곧장 손절하는 게 더 빠른 대처 방법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면 곧장 시원하게 양봉을 뽑아내며 상승해야 하는데 돌파한 전고점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건 잘못되었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손절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좀 더 빠른 손절이고 올바른 손절이죠. 왜 SFA 반도체를 매매했을까요? 아까 삼성전자의 강력한 시세가 SFA 반도체를 매매하게 만든 동기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3%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2.29%로 마감했습니다. 강력한 빨간불이었죠. 거래대금 상위에서 볼 때는 굉장한 빨간불로 느껴졌는데 다시 차트로 보니 반등 수준이었네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하나하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판단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왜 올랐을까? 힌트가 될 만한 뉴스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이 좋으면 오르죠. 이부지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삼성전자 주식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공시를 보겠습니다. 10월 29일자 공시입니다. 보고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특별관계자의 이부진이 있죠. 삼성전자에 의결권 있는 주식 5,500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10번에 이부진 특수관계인이 등장합니다. 현대차 증권과 담보계약을 맺은 건데요.
계약 체결일은 2021년 10월 27일입니다. 10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담보 주식수는 250만 주이고요. 대출 금액은 1천억 원입니다. 이자율은 4%로 받았습니다. 1년에 이자만 40억 원이 나가는 거네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상속받게 되어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특별관계자를 보면 상속받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부진, 이서연 특별관계자들의 의결거 있는 주식수가 똑같이 5,539만 4,044주입니다. 상속받은 것이죠.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특별관계자에 이부진, 이서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등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반도체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피크아웃은 꼭지에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꼭지를 찍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반도체 피크아웃은 무슨 말일까? 뉴스기사 제목에 디램 겨울이 찾아왔나라고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10월 디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황 둔화 조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PC용 D램 고정 가격이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꼭지를 찍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표를 보면 월말마다 가격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 30일부터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0월 29일에 드디어 마이너스 9.51%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2.85에서 4.1까지 찍고 올해 10월에 3.71로 피크아웃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가격은 고정 거래 가격인데요. 고정 거래 가격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대형 PC 제조업체에 대량 납품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사에서 피크아웃을 한국어로 고점 통과로 번역했네요. D램 가격이 피크아웃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D램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걸까? 11월 2일 오늘 기사에서는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아이폰 13 반도체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충분하면 이런 일을 하진 않겠죠. 세계는 반도체 공급난에 빠져 있습니다. 애플도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패드 생산량을 줄이고 아이폰 13에다 사용하는 중입니다. 애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차도 반도체 품기에 판매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생산을 해야 판매할 텐데 반도체 품기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판매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하죠. 쌍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부족에 판매가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판매를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SFA 반도체 매매 영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1선 저항은 중요합니다. 스캐핑을 하더라도 일봉 차트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매수할 자리에 저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